대단원 3 서양윤리 사상 소단원 10 옳고 그름의 기준 의무와 결과 첫 번째 강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교재 79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의무와 결과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앞으로 의무를 중심으로 하는 의무론과 결과를 중심으로 하는 결과론 두 축을 나누어서 학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무론 한번 보겠습니다. 의무론은요, 인간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할 의무가 있고 그에 따라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한다는 이론이에요. 자, 여러분 이 말만 들었을 때 느낌이 전혀 없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사람이라면 어떠한 이유 없이도 당연히가 마땅히예요. 당연히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토아파 배울 때도 신, 운명, 필연적 인과질서, 자연, 세계, 우주라는 것은 이성의 명령이자 의무라고 했거든요. 이성 쪽 라인에 서 있는 애들이 의무를 강조합니다. 자, 의무는 사람이라면 어떤 이유 없이도 마땅히 당연히 지켜야 되고 이 의무를 따르려고 하는 동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행위의 옳고 그름이 판단이 됩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의무로는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행위의 동기를 도덕 판단의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이 제일 중요한데요. 행위의 가치가 본래 정해져 있다고 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밑으로 한번 볼게요. 진실을 말하는 행위는 옳고 거짓말을 하는 행위는 본래 그르다. 느낌이 안 오죠? 뭘 이야기하는 건지 아직 잘 느낌이 안 와요. 자, 그러면 결과론으로 먼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결과론은요, 페이지 82페이지입니다. 자, 결과론 한번 가볼게요. 결과론이랑 비교를 해야 의무론의 느낌이 옵니다. 어떤 행위의 옳고 그름이 그 행위를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뭐에 의존하냐면 결과에 의존합니다. 결과의 반대말은 동기입니다. 그래서 얘들은 좋은 결과 산출이라는 목적에 도움이 되는 이 결과주의에서 좋아하는 말이거든요. 수단은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여러분 생각나는지 모르겠지만 에피쿠로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덕은 쾌락을 산출하는 수단일 뿐이며 더 이상 쾌락을 산출하지 못하면 갖다 버려라 라고 말하는 게 이 감각경험 라인에 있는 에피쿠로스의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좋은 결과를 산출한다면 거짓말도 선의의 거짓말이 될 수 있대. 여러분 봐봐. 의무로는 절대 선의의 거짓말이 있을 수 없어. 의무론에서는 거짓말은 무조건 나쁜 거야.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더라도. 마지막입니다. 잠시만요. 우리 결과론은 행위의 가치가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행위의 가치는 좋은 결과를 가져오면 좋은 거고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면 나빠지는 거야. 봐봐. 의무론에서는 거짓말은 무조건 나쁜 거고 진실은 무조건 좋은 말이에요. 하지만 결과주의에서는 거짓말도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면 좋은 일이 될 수 있고 진실도 나쁜 결과를 가져온다면 나쁜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결과론은 행위의 동기를 고려하지 않고 결과에 의존한다. 요 중심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의무론의 대표적인 사상가가 바로 칸트입니다. 칸트 만능 틀은 여러분들 본 수업 때 했지만 사실 진짜 안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겨울방학 때도 이 강의를 본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빠르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칸트 만능 틀입니다. 자, 칸트는 인간은 존엄하다. 인간 존엄성. 자, 또는 인간은 평등하다. 인간은 인격을 지닌다. 라는 이야기의 근거가 뭐냐면, 인간은 실천은 생각해도 됩니다. 이성을 가지고 있는 자율적인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자, 자율이라는 게 뭐였습니까? 자율이라는 것은, 의지의 자율이라는 것은 내가 실천, 이성을 통해 도덕 법칙을 수립하고, 내가 세운 법칙이에요. 그 법칙을 내가 따르려고 하는 거. 여러분, 자율이 뭐냐면 내가 세운 규칙을 내가 지키는 거거든요. 이성을 통해 내가 세운 규칙, 도덕 법칙의 특징은 보편성입니다. 그 보편적인 법칙을 내가 세우고 내가 그것을 따르려고 하는 거야. 여러분, 이거야. 생각을 해봐. 사람을 이유 없이 죽이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죠. 왜요? 모두가 사람을 죽이려고 하면, 보편적으로 생각해보면 사회가 혼란스러워지겠죠. 내가 규칙을 세웠어. 사람은 죽이지 말아야지. 그리고 그걸 따르려고 하는 거. 그게 자율입니다. 자, 도덕성이라는 것은 이 도덕 법칙을 지키려고 하는 동기, 의지가 기준이고, 뭐는 상관이 없냐면 결과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어머니를 도울 동기를 가지고 설거지를 하다가 그릇을 깨트려도 칸트에게서는 착한 행동이다, 그것은. 자, 이 도덕 법칙을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이거를 지키려고 하는 것을 의무라고 합니다. 자, 이 도덕 법칙은요, 자연 법칙이라는 법칙과 대립됩니다. 이건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 도덕 법칙은요, 문장의 형식이 있고요. 문장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식이 있습니다. 그 형식은 무슨 명령? 정언 명령의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명령은 두 가지 정식으로 나타난다. 여러분, 이제 천천히 시작해 보겠습니다. 1번부터. 1번은 선의지입니다. 선한 의지다. 자, 여러분, 선한 의지가 뭐냐면 도덕 법칙을 따르려는 동기를 가지는 게 선한 의지예요. 선의지, 선동기, 선의도 다 괜찮습니다. 도덕 법칙을 따르려는 의지, 의도를 말합니다. 자, 이건 유일한 선이래요. 칸트는 이것 말고는 어떠한 것도 선이 아니라고 생각했고요. 그 자체 선이라는 건 뭐냐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던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그것을 지키려고 했던 동기 자체가 선인 거예요. 자, 그리고 요런 표현도 씁니다. 옆에 좀 적어볼게요. 어디에 적지? 무조건적 선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자, 왜 무조건적 선이냐면 어떠한 상황도 고려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도 고려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람에게서 도망친 어떤 사람이 저를 좀 숨겨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때 그 사람을 숨겨준 뒤 뒤따라오는 사람이 방금 사람이 어디 갔느냐 라고 했을 때 칸트는 사람이라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상관없이 거짓말을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마땅히 따르려고 하는 동기가 중요한 거고 그때 사실대로 말해야 된대요. 여러분, 그럼 죽잖아요. 근데 칸트는 결과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걔가 실제로 죽을지 안 죽을지 모른다는 거야.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외 없이 무조건적으로 지켜야 되는 것이 바로 선의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적어보겠습니다. 도덕성 판단. 도덕성 판단은 행위의 결과가 아니고요. 행위의
의도 동기로 하는 거고요. 자, 고려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자연적 경향성이야. 자연적 경향성을 고려하면 안 돼요. 자연적 경향성은 자연 법칙이라는 건데요. 자, 밑에 보자.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욕구나 동정심과 같이 자연스럽게 갖는 감정, 자연 법칙에 따라 형성되는 게 자연적 경향성이에요. 인간은요, 여러분, 자연적 경향성대로 행동합니다. 하지만 자연적 경향성대로 행동한 것을 도덕적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도덕 법칙을 따르는 동기를 가졌을 때 도덕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로 자연적 경향성은 도덕 법칙을 지키지 않고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부정적인 편으로 나옵니다. 칸트에서는. 자,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고요. 감정과 상관없고요. 이익과 상관없고요. 결과, 유용성, 행복, 쾌락 이런 거 논의하지 않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다시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보는 거야. 도덕 법칙을 따르려는 그 의지만 유일하게 선이래.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다 필요 없다는 거야. 예를 들면 자연적 경향성에 따라 행위를 했거나 감정에 따라 이익을 산출하기 위해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면, 유용성이 좋았다면, 행복과 쾌락을 가져왔다 하더라도 그거 다 도덕적인 거 아니라고. 그리고 어떠한 상황이면 다른 행동, 도덕 법칙을 지키지 않는 동기를 가져도 선이다, 이런 것도 아니라고. 자, 갑니다. 자연적 경향성 밑에 정의적.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칸트는 주로 부정적인데요, 공리주의에서는 또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둘 다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자,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3번은 도덕 법칙입니다. 도덕 법칙이 뭐냐? 이성적 존재가 따라야 하는 절대적이고 보편, 타당한 실천 법칙이래. 그래서 도덕 법칙의 특징은 보편성. 도덕 법칙은 인간이 실천해야 하는 보편적인 법칙이래요. 이거는 실천, 이성이 우리 스스로에게 부과한 자율적 명령으로, 자율했다 명령으로 정언 명령의 형식으로 나타난대요. 자, 이것도 한번 천천히 고민을 해보자. 왜 명령의 형식으로 나타나는지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성을 통해 수립한 도덕 법칙은 인간이 자연스럽게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주로 하기 싫은 것들이에요. 즉, 도덕 법칙과 자연적 경향성은 갈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우가 많다는 건 갈등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주로 갈등하기 때문에, 즉 쉽게 말해서 도덕 법칙은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형식으로 나오냐면 명령의 형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그래서 의무가 뭐냐? 의무는 요 문장 암기하셔야 됩니다. 도덕 법칙으로 대한 존경심에 따라 그 법칙이 명령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필요성. 이건 그냥 외워야 돼. 봐봐. 이게 이해할 수 없어. 왜 이해할 수가 없냐면 우리가 칸트가 아니기 때문에 좀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이해는 100% 와닿는 이해는 어려워. 이게 뭔 뜻인지 내가 설명을 해줄게. 도덕 법칙을 누가 세웠어요? 내가 세웠죠. 그럼 이걸 보면서 와, 미쳤다. 이거 누가 만들었지? 와, 이렇게 대단한 게 있다니. 이런 감정을 가지면서 무조건 이걸 지켜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의무예요. 의무와 도덕 법칙은 다른 겁니다. 생명에서 내가 갔다 오고 했죠. 그러니까 생명에서는 다르다고 안 해도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자, 이건 외워야 돼. 의무의 정의는. 그래서 의무에 부합하는 행위와 의무에 따르려는 행위가 있는데, 여러분 요걸 이제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의무에 부합하는 행위는 의무를 따르고자 하는 동기는 없어요. 의무에 따르려고 하는 행위는 의무에 따르려는 동기가 있어. 자, 근데 둘의 공통점은 결과적으로 의무에 맞았다는 거야. 자, 이거를 왜 이야기하는지를 알아야 돼. 봐봐.
칸트가 계속 의무 도덕법칙 강조하니까 사람들이 이런 거야. 뭐야, 그럼 그냥 도덕법칙 지키면 되는 거야? 자, 근데 칸트는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칸트는 도덕법칙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도덕법칙을 지키려고 하는 동기가 중요한 거야. 동기가. 그래서 이걸 알려줘요. 봐봐. 의무에 부합하는 행위는 뭐냐면 의무를 지키려고 하는 동기는 없었지만 결과적으로 의무를 지키는 거야. 예를 들면 봐봐. 여러분 여기 밑에 이거 오타입니다. 죄송해요. 이게 따르려는 이고요. 이게 부합이에요. 죄송해요. 내가 오타가 났을까? 자, 봅니다. 예를 들어 보는 거예요. 공정하게 물건을 파는 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물건을 파는 사람 볼게. 이거는 공정하게 물건을 파는 동기가 돈 때문이죠. 근데 결과적으로 의무에 맞았잖아. 이거를 칸트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거는 도덕과 무관하다 그래요. 관련이 없다. 그러니까 나쁜 행위는 아니잖아. 의무를 지켰으니까. 근데 도덕과 관련이 없어. 근데 의무로 따르는 행위는 뭐냐면 의무를 지키려고 하는 동기를 가지고 결과적으로 의무를 지킨 거야. 봐봐. 의무이기 때문에 이유가 의무를 지키려는 동기죠. 결과적으로 의무도 지켰죠. 이게 뭐냐면 바로 도덕적인 행위다. 정리하면 의무에 부합하는 행위는 동기는 도덕법칙을 의무를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의무에 맞았을 때를 말하는 거야. 이건 도덕적이지 않다. 하지만 의무에 따르려는 또는 비롯된 행위는 동기도 의무를 지키려고 하는 거고 결과적으로 의무도 지켰기 때문에 이건 도덕적인 행위고 이 두 개를 왜 구분하냐면 중요한 게 의무를 지키는 게 아니라 의무를 지키려고 하는 동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럼 밑에 갑니다. 의무는 도덕법칙이 아니다. 도덕법칙을 보고 존경하려고 하면서 그걸 지켜야지 하는 게 의무예요. 자, 인간은 도덕법칙을 어기고자 하는 자연적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도덕법칙은 의무의 형식으로 나타난다. 자, 이게 완전 미친 중요한 단어예요. 왜 이래? 인간은 도덕법칙을 어기고자 하는 자연적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의무 형식으로 나타난다. 즉, 지키기 싫기 때문이야. 그래서 봐봐. C는 도덕법칙, 동물은 자연법칙의 지배를 받지만 인간은 도덕법칙과 자연법칙 모두의 지배를 받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C는 완전히 도덕적이고 동물은 완전히 그냥 동물처럼만 살아요. 자연적 경향성, 본능에 따라서만 산다고. 근데 인간은 본능도 있고 자연법칙에 따르는 경향성, 자연적 경향성. 근데 지켜야 되는 도덕법칙도 있어. 그러니까 계속 도덕법칙을 지켜야 되는데 안 지키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의무의 형식 또는 뭐의 형식? 명령의 형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문장이. 자, 그래서 그 명령, 명령의 형식 중 명령이 정언 명령인데요. 명령의 형식이 뭐냐? 도덕법칙의 문장 형식이 뭐냐? 형식이 두 개예요. 하나는 가언 명령이고 하나는 정언 명령이에요. 자, 그런데 가언 명령은 뭐뭐 하고 싶으면 뭐뭐 해라 라는 조건이 있는 문장이고요. 정언 명령은 그냥 뭐뭐 해라예요. 자, 근데 칸트는 정언 명령만이 도덕법칙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이유가 매우 중요해. 그냥 그거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칸트는 가언 명령은 이 앞에 조건절 때문에 보편성을 확보할 수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가언 명령은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단으로서의 명령이다. 자, 다른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래서 봐봐. 칸트는 도덕의 원리가 가언 명령으로 되어 있다면 뭐를 확보할 수 없다. 너무 중요한 거야. 보편성을 확보할 수 없대요. 그래서 무조건적 명령인 그냥 뭐 해라 라는 정언 명령만이 도덕법칙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정언 명령의 두 종류가 뭐냐면 하나가 보편성의 정식이고
하나는 인간성의 정식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정식은 밥 먹는 그 정식이 아니고요. 공식이란 뜻이야. 여러분 보편주의, 인격주의 둘 중에 아무나 외우세요. 보편성의 정식 해도 되고 보편주의라고 외워도 되고 인간성의 정식 해도 되고 인격주의라고 해도 됩니다. 자, 보편성의 정식 이거 외우셔야 돼요. 네 의지에 준칙, 경륜이 언제나 동시에 보편적 입법의 원리가 될 수 있도록 행위해라. 그러니까 뭐예요? 준칙은 뭐냐면 나중에 배울 거야. 너의 개인적 행위 원리야. 그게 보편적인 원리가 될 수 있도록 행동해라 라는 게 보편성의 정식이에요. 자, 인간성의 정식은 뭐냐? 너와 다른 사람의 인격을 뭘로 쓰지 말고 수단으로 취급하지 말고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해라. 여러분, 수단으로만 취급하면 안 되는 거야. 수단으로 취급해도 동시에 뭘로 대우하면 상관없다. 목적으로 대우하면 상관없는 거예요. 자, 4번 준칙 가보겠습니다. 준칙. 준칙은 뭐냐? 준칙은 개인의 주관적 행위 원리로 경륜이라고도 한대요. 자, 6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저 준칙을 보편적 원리에 맞도록 하는 게 정언 명령입니다. 보편성 정식입니다. 자, 6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한데요. 이때까지는 다 주제가 행복이 주제였어요. 처음으로 칸트가 주제를 행복이 아니라 도덕으로 바꿨어. 그러니까 봐봐. 이때까지는 행복하게 사는 게 결국 착하게 사는 거였어. 근데 칸트가 처음으로 구분했어. 야, 행복하게 사는 거랑 착하게 사는 거랑 다른 거다. 그래서 여러분 이 중요합니다. 도덕과 행복. 요즘 여기서 다 어렵게 나와. 봐봐. 자, 도덕의 원리와 행복의 원리를 구분하는 것은 이 둘 사이의 대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순수한 실천 이상은 우리가 행복에 대한 모든 요구를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형광펜 들어라. 그것이 의혹하는 바가 의무가 문제시될 때는 행복을 전혀 고려하지 마라. 자, 밑에 한번 볼게. 자, 여러분 두 문장 볼게요. 도덕과 행복은 양립 가능하지만 행복을 도덕의 목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자, 봐봐. 도덕적인 사람이 행복해질 수는 있지만 행복은 도덕의 목적이 아니야. 그러니까 봐봐. 이때까지는 행복해지는 게 도덕적인 사는 거였어요. 근데 칸트는 이제 구분하는 거야. 야, 도덕적인 사람이 행복해질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행복을 위해 도덕적이게 되는 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면 만약 행복과 의무, 도덕이 상충한다면 그때는 의무가 먼저지 행복이 먼저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신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것은 우리의 직접적인 의무가 될 수 없다. 그럼 역으로 간접적 의무는 될 수 있는 거야. 네, 왜냐면 행복하면 도덕적인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 여러분 봐봐. 세상이 매일 행복하고 다른 모든 사람이 나 잘해주면 착하게 살고 싶지 않을까? 그래서 직접적인 의무는 아니지만 간접적인 의무일 수 있어요. 자, 정리합니다. 정리. 언니들 위에 있는 제가 도덕의 원리와 행복의 원리 이거 너무 중요하다. 이 문장 거의 외울 때까지 봐야 돼. 봐봐. 도덕과 행복은 같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도덕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야. 이 말은 즉 행복해지려고 착해지는 게 아니야. 그래서 도덕과 행복이 같이 갈 때도 있지만 도덕과 행복이 대립할 때도 있어. 그때는 행복을 포기하고 도덕을 선택해야 돼. 자, 여기서 수많은 말장난이 나온다. 즉 행복을 증진시키는 건 우리의 직접적인 의무는 아니야. 직접적인 의무는 도덕 법칙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간접적인 의무는 될 수 있어. 왜냐면 결국 행복해지는 것이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야. 고생하셨습니다.